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6월 20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 제가 직접 쓰거든요. 새벽부터. 근데 3번 썼어요. 3번.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종부세를 깎아준다고 하셔서 집 한 채씩 있는 청년 2명이 결혼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분들이 아이를 잘 낳으시도록 집 2채 합쳐졌을 때 너무 비싸서 세금 많이 낼까봐 깎아주신 게 걱정되신다고 하신 대책이 나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썼다가 엔비디아가 시총 1위 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썼다가 스튜디오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북한하고 러시아, 김정은 푸틴 회담 한 거 전해드렸잖아요. 아주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그 영상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바로 전에 발표가 됐는데 조약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조약 제4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맺은 조약이에요. 제4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군사적이 들어간 거예요. 어제 분석하면서는 휴메니테리언 어시스턴트라는 말,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을 계속 푸틴이 쓴다.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군사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들어갔네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막 다 밀착되어 있는 것 같고 군사적으로 막 같이 행동하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 땅에 와 있고 같이 움직이고 전시 작전권도 미군이 갖고 있고 이러니까 그들도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원래 어땠냐면 1961년에 그랬어요. 그때는 구소련하고 북한 간에 체결이 이 군사 개입, 자동 개입 조항이 체결이 돼서 동맹 관계에 있었는데 구소련 해체 이후에 이게 없어졌다고요. 1996년에 폐기가 돼서 자동 군사 개입은 전혀 안 하는 관계였어요. 두 나라는 딴 데서 한 군데서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28년 만에 복원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그래도 냉전을 향해서 세계가 한 걸음씩 가고 있고 한반도가 어쩌면 그 선봉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물론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어적인 입장일 뿐이고 두 나라, 러시아나 북한 중에 하나를 침공하려는 사람들만 이 조항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유엔 헌장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없던 걸 만들었다는 사실은 한미가 군사동맹으로 휴전선 남쪽에서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도 같이 스크럼을 짜고 북쪽에 그 팀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냉전 시대가 다시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하면은 신냉전이란 말조차도 쓰지 말라고 사실은 미국 정치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그래요. 국제관계 공부한 분들이 미국 공부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냉전이 아니다. 이게 지금 힘의 관계가 불균형한데 미국이 아직 패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그리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의도와 그리고 그렇게 가려는 결의가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있는 것 같고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선 시기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이었고요. 그동안에는 전 세계에 냉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었고 한반도에도 남북 정상회담하고 교류가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평화가 경제고 경제를 지키려면 평화를 지켜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성심당 이야기, 대전 역사에서 월세 4억 원 내라고 그랬다는데 이 이야기 어떻게 된 건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요. 강정수 박사님 나오시는 날이에요. AI 시대에서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셔서 성심당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심당에 4억 원의 월세를 내라고 코레일에서 대전 역사 입점한 그 매장에 대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돈을 얼마나 벌길래 4억 원의 월세를 내라고 하는 건가 이거 하나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아니 그 성심당은 어쨌든 대전에서 시작한 지역의 작은 빵집이었단 말이죠. 저도 이제 대전에
25년 전쯤에 살았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때 성심당 기억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는 그렇죠. 지방 기업이 되었는가? 네. 지역의 조그만 빵집이. 네. 뭐 이 두 가지 궁금한데 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 주실 그러시죠. 걸로 네. 예상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그 월세 이야기. 월세. 월세 4억 원을 이제 임대 계약이 4월이 끝났는데 지금 이제 6개월을 연장한 상태고요. 10월까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1억을 냈는데 4억으로 올려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4억을 못 내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하죠. 그래서 이제 4억이 유찰이 되고 5차 입찰까지 유찰이 돼서 지금 3억 원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3억은 3억 좀 넘는 금액인데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6차 입찰을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성심당은 지금 월 1억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1억 원을 써냈다는 거죠. 지금 내던 대로 내겠다, 더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코레일 유통 입장에서는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 원래 매출액 대비 얼마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내야 되는데 성심당은 워낙 그 중요한 기업이니까 12년 전에는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좀 싸게 입점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정사정해서 입점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지금은 입찰을 해서 네네. 적정한 가격을 코레일 쪽에서 제시하고 네네. 입찰하려는 업체들이 네. 그걸 써내서 입찰하는 방식인데 지금 사정사정에서 들어오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레일이 12년 전에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임대를 좀 싸게 해서 들어왔던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가로 들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코레일 역사라는 건, 기차역이라는 건 나름 되게 공공 인프라잖아요. 누구나 다 거기 들어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죠. 임대료만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무한테나 내줄 수는 없고 철저하게 이 공개 경쟁 입찰로 하는데 코레일 성심당만 좀 예외였고, 그래서 코레일이 왜 성심당에 특혜를 주느냐 논란도 많았고 국정감사 때마다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정해진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게 코레일 유통의 입장이고, 또 이 취재를 해보니까 코레일 유통 쪽에서 성심당에 좀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싶어도 성심당 정말 중요하니까 남게 해야 되겠다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만약에 코레일 유통 사장이 마음대로 했으면 그걸 가지고 배임이라든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걸 보고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폭리를 취한다, 아니면 코레일이 갑질을 한다, 그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막상 들여다보니 또 그렇게 간단하진 않구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부산역에 보면 옛날 삼진어묵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삼진어묵이 또 3억 원 가까이 냈어요, 월세를. 월세 3억을 네네. 냈어요? 그리고 삼진어묵이 이제 3억을 내다가 좀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3억만 계속 합시다라고 했다가 또 공개 경쟁 입찰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약간 더 비싸게 부른 환공어묵이 들어와서 지금 그 자리에 환공어묵이라는 업체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진어묵은 또 더 써서 냈으면 됐을 텐데 네네. 이렇게 좀 버티다가 단 데 넘겨주게 됐나 봐요. 네, 그런 그리고 상황인 삼진어묵이 것 같은데. 지금 13억 원을 월 13억 매출이었는데 그중에 3억 원을 냈던 거죠. 꽤 비싸게 냈던 겁니다. 13억 매출에 3억 원. 25%를 냈던 거죠. 25%를 월세를 근데 낸 지금 거예요. 이 성심당은 월 300억을 버는데 그 중에 지금 1억 원을 내니까 가만 300억이 대전 역사점에서만 매장에서만 전체 연간 연간 네, 연간 300억인데 300억인데 그중에 12억이니까 뭐 금액이 크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월 지금 성심당이 26억 원을 벌고 있습니다. 부산 역점에서만. 그 대전 역점에서만 26억 중에 1억 원을 내고 있는데 이게 25%를 내면 이제 그 한 4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17%면 4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삼진 어묵의 경우는 25%를 내고 있는데 25% 되려면은 26억이니까 한 뭐 네. 6억 7억 네, 정도 그렇죠, 되는 그렇죠. 6억 7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거보다 4억은 싸다 지금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네 이성환 대표님. 그것도 그렇고 코레일에 입점해 있는 모든 업체들이 최저 17에서 많게는 49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이 코레일에 나온 입찰 자료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랬더니 네. 코레일에 그 스토리웨이라고 편의점들이 있고 네네네. 뭐 꽃집도 있고 뭐 다른 빵집들, 커피 전문점이 있지만 모두 다 17%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코레일 지금 성심당만 28억을 버는데 그 중에 1억 원만 내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 성심당이 4억이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그 부산의 삼진어묵과 항공어묵은 3억 원 이상을 월세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매출이 많으니까 그 매출에 대비해서 뭐 월세도 많이 내라고 이가 가는데 네. 그만큼 남아야 되잖아요. 또 매출이 들어온다고 다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이제 성심당 같은 경우는 이미 또 굉장히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만약 돼요? 이제 이게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이제 성심당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벌면 쫓겨나는 구조 아니냐. 매출액 대비니까. 근데 성심당은 이미 지금 작년에 1,243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1,200억 매출이에요. 네네. 성심당 전체가. 네네네. 그게 대전역점하고 본점이 그 대전역에서 가까운 동네에 네네네. 있잖아요. 한 기차 전철로 한정거장 거리에 한정거장. 본점이 있는데 이 대전 역사점은 대전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본점 그 두 군데 합치면은 1,200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있어요? 매장? 그 매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데가 사실 지금 이제 대전 역사점이고 본점도 잘 나가긴 하는데 이 튀김 소보루 기준으로 보면 대전 역사점이 훨씬 더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몇 개나 나가는데? 10,000개. 그러니까 그 한 달에 10,000개? 네, 하루에 만 개. 하루에 그러니까 10,000개? 하루에 그 성심당이 빠는 빵이 10만 개인데 그 중에 10만 개를 팔아요? 10만 하루에? 개를 팔고 튀김 소보로만 대전 역사점에서 10,000개 그리고 본점에서 6,000개가 팔리고 나머지 빵들도 계속 많이 팔리죠. 이게 소보루빵 만든다고 무시할 게 아니고 이 정도면은 지방에서는 중견기업 거의 뭐 대기업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이상이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30%. 네네. 그러니까 빵집이 영업이익률이 보통 이렇게 높을 것 같지 않은데 성심당은 또 굉장히 그렇죠. 높네요. 예. 아, 그러니까 이 매출액 대비 17% 수주를 내려고 하면 사실 그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라거나 아니면 부담 여부와 별개로 코레일 입점한 모든 업체들은 최소 17% 이상을 낸다. 지금 그 화면에도 나오죠. 매출의 17%는 크게 무리한 금 이상이 아니다. 그리고 성심당에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성심당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 2014년에만 해도 380억 정도였어요. 그 매출 그래프 예.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보면 정말 놀라운데, 야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니. 그래서 2014년에는 300억, 대단하네. 380억 매출에 110억 영업이익이잖아요. 이때도 네. 그러니까 한 20에서 30% 정도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잠깐 주춤했다가 놀라울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도 지금 이 정도면 기적의 기업인데 2020년에 잠깐 네. 주춤했다가 네네. 2021년에는 19년보다 지금 더 늘었잖아요. 네네. 코로나 때 지금 빵집의 장사가 더 잘 됐다는 게 네. 정말 대단한 하여튼 대단한 기업으로 그래서 성장을 하고 그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부산역에서 입찰을 하다가 이제 쫓겨난 사실 가격을 깎아보려고 하다가 삼진어묵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아니면 들어올 데가 없어. 누가 3억을 내고 들어올까? 가지고 3억보다 좀 깎아보려고 했는데 삼진어묵은 실제로 또 장사가 또 잘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깎아보려고 했는데 몇 번 입찰을 하다가 항공어묵이 더 비싼 금액을 질러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삼진어묵은 지금 부산역 앞에 따로 부산역 광장점이라는 그 매장을 따로 냈습니다. 건물을 사가지고. 근데 임대료는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하죠. 그리고 삼진어묵은 여전히 잘 나가긴 하지만 제가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 부산역 안에 있을 때만큼 매출이 나오진 않는다. 매출이 꽤 많이 줄었죠. 그리고 항공어묵이 들어와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리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삼진어묵은 항공어묵이라는 얼마나 대체제가 있다는 거죠. 어묵 업체도 많고 부산은 또 어묵 업체들이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전역만 놓고 보면 지금 만약에 월 일세 1억 원을 내고 있는 성심당이 나가고 거기에 3억 원을 받으려고 하면 3억 원을 내고 들어올 빵집이 있을까? 하면 명백하게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프랜차이즈 빵집 이런 데 네. 아니면은 네.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투자하는 데 빵집도 여기 아니면. 와서 한 달에 1년에 300억 원어치 빵을 팔지는 못할 테니까요.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 네. 그러면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이런 데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빵집 이런 데가 아까 성심당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들으니까 1,200억에 300억이면은 네네. 여기도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파리 크라상 같은 데는 이제 파리 바게뜨를 운영하는 업체가 파리 크라상이고요. 네네네. 뚜레쥬르는 CJ 푸드빌인데 두 회사는 거의 조 단위 매출을 내고 있지만 실제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성심당의 4개 매장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크라상은 3,000개 넘는 4,000개 가까운 매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영업이익이 저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파리 크라상 이 본사는 실제로 이제 빵을 납품하는 기업이고 실제로 이제 소매점이 다 따로 3,000개 정도 있으니까 다르긴 하지만 소매점 이익을 다 합친 건 아니다. 네네. 그래도 이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안 된다는 건 성심당 이 정도 영업이익 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 파리바게뜨도 이 소매점들 네. 3,800개 되는 소매점들도 사실 그 마진율이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제과점 창업 폐업 그 그래프를 보시면 좋겠는데 제과점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계속 망하기도 하죠. 망하기도 하고 이 파리바게뜨 이 소매점주들 한번 매장을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창업이고요. 빨간색이 폐업인데 계속 이 창업과 폐업이 거의 똑같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많이 폐업을 많이 하기도 또 하고요. 폐업을 했구나. 보시면 2007년 무렵에 갑자기 확 그 폐업률이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이게 보니까 이제 파리바게뜨가 이때 갑자기 매장을 확 늘리면서 맞아요. 이 영세한 동네 빵집들이 급격히 망한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네. 폐업이 2004년부터 이제 4, 5, 6 막 이렇게 늘어나기 가면서. 시작해서 이제 급격히 맞아요. 그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기억나요. 이명박 정권 때. 네. 그 아까 우리 오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 대기업 출점 제한이 시작된 게 또 2010년. 14년부터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2014년. 대기업이 이제 출전을 못하면서 이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거의 그 점포수가 일정한데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영세 동네 빵집들도 성장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기업 출점 제한이 네. 되게 한동안 효과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동네 빵집이 굉장히 늘어나고 실제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엔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가야지 괜찮은 빵이 있고 동네 빵집은 좀 허술하고 그랬어요. 빵 네. 종류도 많지 네. 않고. 근데 최근에는 되게 동네 빵집도 다양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심당 같은 사례도 나올 수 있어. 물론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네. 생각도.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출점 제한 10년이 돼서 사실 없애느냐 마냐 논란도 있는데 그 없애게 되면 방금 보셨다시피 급격히 또 늘어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겠죠. 사실 동네 빵집을 하느니 처음에 가맹비가 한 4억 정도 되던데 파리바게뜨에 가맹을 해서 파리바게뜨 브랜드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겠죠. 그건 사실 그게 또 동네 빵집을 또 급격히 망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다라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으로 빵집을 많이 하셨는데 그 프랜차이즈가 하기 쉽다고 해가지고 네. 그게 뭐 반절이 돼가지고 온 거 그냥.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걸 며칠 또 취재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가맹점 평균 매출이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가 잘 나가니까 전체 전국 평균하면 7억 5천 정도 이런 매출이 어디가 나오고 파리바게뜨? 네, 파리바게뜨가 파리바게뜨가 평균이 한 7억 5천 정도 연간 매출이 나오는데 이 제로비라고 60%를 다 본사에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매장을 늘리면 본사는 그 60% 매출이 생기는 거죠. 7억 중에서 4억 5천이 지금 재료비라고 돼 있는데 네, 본사에 다 본사에 내는 본사에 거예요. 내는 거고 그 빵을 받는 거죠. 받고 근데 나머지 이제 기타 세금, 공과금 등 이건 정해진 비율이고 네. 한 2억 원 정도를 인건비 임대료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인건비 뭐 3명 정도 쓰고 임대료가 한 뭐 500만 원 정도 되고 마진 그 하면 실제 마진이 남는 게 500만 원도 가져가기 어렵다. 실제로 이제 좀 500만 그 어렵겠는데. 장소가 안 좋은 곳은 뭐 200도 가져가기 어렵다는 지금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건비 최저임금 한다고 그래도 지금 한 2,500 정도 되잖아요. 네, 네, 네. 3명 쓴다고 그러면 네. 그것만 해도 7,500. 7천 그리고 임대료까지 임대료가 합치면 500씩만 해도 6천 6천. 그리고 나면 그 두 가지만 해도 1억 네. 4천인데 네. 그럼 한 6천 6천 나오면 정도 남는 거죠. 500만 원씩 가져가는데 그 부부가 또 같이 다 일한다는 전제로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 3명 그 주인 플러스 3명 정도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박한데 따뜻하네요. 이런데도 지금 그 성심당은 거의 30%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그러네요.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그게 거죠. 놀라운 거네요. 성심당이 그러면 빵을 비싸게 파나? 어떻게 해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제가 또 우리 또 우리가 사랑하는 빵집 성심당이라는 그 책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저도 아끼는 책인데 그 보면 이제 경남도민일보의 그 네, 기자님 김태훈 기자가 쓴 책이고. 자, 이번에 이제 이걸 또 연구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성심당도 영리 기업인데 이렇게 잘 나가나? 강한 팬덤을 갖나? 7가지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오, 첫째, 7가지 성심당은 대전에만 매장을 두고요. 매장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점포에서 하루 빵을 10만 개씩 만들죠. 그만큼 대전 사람들은 성심당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또 이 충성도가 있죠. 둘째, 또 결국 이 가격이 쌉니다. 가성비가 높다고 하죠. 싸요? 네. 이 튀김 소보루 6개 드리를 제가 지난주에 그 대전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6개 드리를 튀김 소보루만 파는 줄이 따로 있어요. 빵 골라서 하는 사람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급한 사람들은 튀김 소보루 박스만 이렇게 두고 가는 거죠. 6개를 담았는데 이게 11,000 얼마밖에 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튀김 소보루가 1,700원밖에 하잖아요. 오늘은 안 가져오셨어요?
네. 저번에 튀김 소보루는 사자마자 바로 6시간 안에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제 갔다 오실 수도 있는데 재밌는 게 빵을 사면 들고 타면 이 뜨끈뜨끈한 채로 막 나온 빵을 주잖아요. 근데 기차 안에서 빵 냄새가 나오고 서울 올라와서 저녁에 먹을 때까지도 뜨끈뜨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사실 대전 역사점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또 이게 호텔 신라에서 애플 망고 빙수가 지금 10만 원이 넘었다고 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성심당의 망고 빙수는 무려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심당 다녀오셨는데 가서 빵 공짜로 받아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당연히 다 그냥 네, 개인 그렇죠. 돈으로 내 돈 사가지고 계산 오신 거죠. 했고요. 딸기 시루 케이크라는 광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는 무려 8시간씩 줄을 선다고 하고요. 빵집 굴레로 줄을 뭐 3바퀴를 감아 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 그리고 뛰어나다. 보시면 이 재료비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이 재무제표 분석도 있었는데 좋은 재료를 많이 쓰고 그러면서 더 싸게 판다. 물론 많이 파니까 이런 가격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 더 놀라운 건 날마다 팔고 남은 빵을 양로원에 기부를 하는데 이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날 만든 빵을 그날 다 판다는 거죠. 그만큼 신선하다. 또 빵을 양로원에 기부하는데 그만큼 넉넉히 만들어서 기부를 하는데 이게 월 3천만 원 규모라고 하죠. 여기엔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6.25 때 피난을 내려오다가 부모님이 대전에 정착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기차가 끊겨가지고 성당에서 준 밀가루 2포대를 가지고 찐빵을 만들어서 이 역 앞에서 팔기 시작했고 그 찐빵이 팔다가 나중에 그걸 이제 재과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전에서 자기들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 그만큼 대전에 내놓아야 된다라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저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 대전에서 25년 전에 네. 있었다고 1년 동안 네.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기자 생활할 때인데 예.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왔다가 떨어지셨던 예. 정계 진출하신 기자님 예. 계세요. 대전시 부시장도 예. 하시고 그 양반이 갑자기 대전에 빵집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해서 빵집을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네. 성심당이라는 데였어요. 거기가 가봤더니 그때만 해도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좀 다른 거예요. 스토리를 네. 물어봤더니 6.25 때 전쟁 나가지고 피난 내려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 빵 만들었는데 하루 빵을 팔고 나면 남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문 닫고 양로원에 그때는 양로원에 준 게 아니고 자 문 닫은 다음에는 그냥 드릴게요. 네. 뭐 먹을 거 없는 사람들 오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문 닫으면 줄 서가지고 막 받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지역에서 평판이 좋아져서 저 그러니까요. 같은 사람한테까지 소개가 된 거예요. 그 평판이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였는데 재미있는 게 날마다 빵을 새로 만든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성심당 빵은 막 그 주물러 가지고 반죽을 해서 막 바로 오늘 만든 빵을 먹을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백화점 빵만 해도 이렇게 막 크림 걷어내고 다시 크림 입혀가지고 팔기도 한다고 하고 언제 만든 빵인지 모르겠는 빵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파리바게뜨 빵만 해도 본사에서 내려오는 빵들도 있고 그러니까 냉동빵도 있고요. 근데 그렇죠. 이 냉동 생지를 대부분 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대전 역점도 사실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성심당의 성장에 기여를 했는데 분이 아까 그래프 보시면 대전 역점에 들어간 뒤로 성장성의 가속도가 붙은 걸 볼 수 그러게요. 있습니다. 2012년에 들어갔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네. 2014년 이후에 쭉 이렇게 네네. 매출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이영자 그 개그맨 이영자 씨가 그런 말을 했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대전 갔다 오면서 빵을 안 사온다. 성심당 빵 안 사온다. 그거는 권태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대전역이라는 데서 후다닥 그 기차 타기 한 5분 전에 빵을 집어가지고 오는 그 문화가 또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전에서만 파는 빵인데 대전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사서 가는 빵, 대전에 가면 사야 되는 빵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생겼던 거죠. 여섯 번째는 이윤의 15%를 또 직원들 인센티브로 줍니다.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인건비 비중이 30%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그만큼 매장에 가보면 굉장히 활기찬 그리고 신나서 일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직원들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죠. 지금 그 대전 역점에서만 일하는 직원이 1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전의 지역의 자부심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또 이 튀김 소보루라는 또 히트 상품이 있죠. 네네. 소보루 만들다가 실수로 튀김 소스에 빠뜨렸는데 그게 오히려 맛있더라라고. 그런 이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파는데 사람들이 그 튀소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 튀김 소보를 먹는다라는 그런 이 공식처럼 굳어진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브랜드 파워를 견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샤벨님이 올려주셨는데 뭐 코리아 계약조건 폭리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네. 딸기 시루 케이크 너무 대박이래요. 그렇죠.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성심당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제1호 지속 가능한 기업, 네. 사회공헌 기업 네네. 이런 것 같아요. 요즘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네네. 이 용어도 있는데 그런 기업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성공했다. 네. 그러면은 네.
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지역에서도 기업해서 성공할 수 있다. 작은 앞서- 장에서 시작해서 키울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네. 사례라고 볼 수도 앞서 있겠네요. 보셨듯이 성심당은 굉장히 독특한 성공 모델을 가지고 있죠. 사실 보면 이제 모범 사례라기보다는 아웃라이어 같은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차별화된 그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운이 좋기도 했고요. 뭐 중간에 뭐 한번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가게를 접을 뻔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 빵을 사줘가지고 매출 오히려 늘었다라는 스토리도 있고 세 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일단 높은 청판과 신뢰, 이를 뒷받침하는 놀라운 품질, 그 지역 사회의 그 공동체 기반의 이 유대 연대감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른 빵집들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성심당만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국내에 또 이렇게 그 오래된 빵집들 네 군데를 얘기를 하잖아요. 군산에 이성당도 있고 또 어디죠? 부산에 삼성빵집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군산 이성당 같은 경우만 해도 부당 노동 행위로 구설수에 오르게 됐고 평판이 크게 뭐 이렇게 데미지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자영업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성심당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느냐? 세상에는 일단 빵을 좋아하는 사람과 아주 좋아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성심당 같은 이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 모델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잠재된 시장이 있다. 보면 요식업에서는 뭐 그런 그 모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쟁이 치열한 분야지만 그만큼 이 경쟁력이 먹히는 분야. 사람들은 가장 좋은 곳을 찾기 마련이니까요. 잘 만들면 찾게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근데 또 코레일 역할도 빼놓고 네.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처음에 우리 던진 질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4억 원은 낼 만한 겁니까? 지금 일단 유찰리에서 3억 원까지 낮아졌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이제 절차에 따라서 가격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레일은 그게 이제 아까 황공 어묵이 가로챈 것처럼 입찰을 하면 우리가 이 가격이 내놨는데 이 가격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걸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걸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삼진어묵 같은 경우 그 가격이 공개돼 가지고 뭐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이건 이렇게 철저하게 그 비공개 마지노선 비공개를 하고 이제 공개 경제 입찰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3억까지 낮아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코레일도 단계적으로 마지노선을 주고 있고 몇 차례 더 입찰이 더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이제 아까 폭리라고 말씀하시는 댓글 다신 분이 있지만 제가 앞서 봤듯이 이 정도는 충분히 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코레일이 정당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저도 처음에는 이 우리 국민빵집 성심당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아까 그 부산의 삼진어묵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레일은 지금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지금 코레일 이 기차 요금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차 요금 올리면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정부 기관이니까. 방만 경영 때문이 아니라 적자 노선을 떠안고 있고 새마을호라든가 아직 뭐 무궁화호도 떠안고 있어서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매출 수익원 중 하나가 이 코레일 유통을 통한 이 역산의 매점들의 전문점들의 그 임대료 수익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성심당이 월세를 내면 그 월세가 코레일의 재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심당 그 정도 충분히 낼 정도 여력이 있고 사실 지금까지 월세 1억 원이 다른 매장들에 비교해서 성심당의 특혜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4억 원을 다 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만약 코레일 사장이라면 원래는 공개적으로 딜하면 안 되죠. 이거 공개 경제 입찰이니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면 안 되고 이 공공이익과 규제가 충돌하는 경우에 이 사전 컨설팅 의뢰하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말 이렇게 법대로 하고 싶은데 좀 이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원이 이제 그 판단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거는 법대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성심당은 좀 특별한 기업이니까 뭐 얼마 정도 합시다라고 감사원 제안을 하면 그게 이제 이 문제가 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코레일이 최근에 이제 갈등 관리 기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지정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우회하는 그런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지역혁신연구소, 그다음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있고요. 행정연구원도 있고 몇 군데 5군데 정도 있는데 이 갈등관리 기관을 지정해가지고 코레일 이 성심당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이제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조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입찰 말고 다른 방안을 좀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성심당 입장에서도 밖에 나가면 역 앞에 나가서 이제 건물을 얻으면 한 10분의 1 정도로 영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일단 그 앞서 보셨듯이 성심당 그 대전 역사 매장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장점이 있죠. 기차 시간 5분만 남아도 가서 빵을 사가지고 바로 들고 올 수 있는 매력이 있는데 결국 이게 한 20억을 더 쓰느냐 마느냐. 지금 이제 1억에 3억을 오른다면 한 20억 이상을 더 쓰겠지만 20억을 더 쓰고 2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될 거고 사실 이게 이제 그 코레일의 폭리에 맞선다기보다는 공공 부문에 이제 그 기여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성심당 입장에서도 좀 발상을 달리 해보면 물론 이제 가격 줄다리를 하겠지만요 10월까지 가격 줄다리를 계속 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조금 서로 양보해서 적정 가격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 코레일 사장 하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네. 의견 하나 드려도 네. 될까요? 저는 좀 거꾸로 네. 성심당 같은 기업이 지역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렇네요. 한 개가 아니고 한 10개씩 뭐 100개씩 네. 있으면 네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심당은 좀 그 앞에 건물 가셔서 장사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나가서? 기업을 네. 찾아가지고 클만한 곳 찾아서 예전처럼 너무 작은 데 말고 그래도 아하. 성심당처럼 키울 수 있는 데를 찾아서 1억에 다시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그렇네요. 드는데 아주 사정사정해서 좋은 들어오게 아이디어입니다. 코레일 성심당이 처음에 코레일 들어왔을 때 월세를 파격적으로 낮게 주면서 이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역사들도 우리 지역에서 좀 키울 만한 기업이나 아니면 매장들을 전략적으로 위치해가지고 같이 키우는 그런 모델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성심당이 계속 그 대전 역사에 남는 게 서로 이기겠지만 뭐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 자리를 네. 비워두고 또 다른 형태의 뭐 이제 차기 성심당 워너비를 키우는 그런 방안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전뿐만 아니라 지금 네. 목포, 네. 여수, 네. 부산 어디든지 다 할 수 목포에는 있잖아요. 코레일은. 코롬방 제과가 있고요. 그렇죠. 아. 제과점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국의 스타트업, 지역 네. 스타트업을 키우는 코레일의 새로운 역할. 음. 나중에 코레일 사장 되시면 꼭 구현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성심당 이야기. 네. 네. 한 가지만 더. 네. 이게 매출 네. 매출이 추정 매출이잖아요. 이게 월세 매길 때. 추정 매출인데 추정 매출에 나중에 그거 매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매출이 안 되면 그 차액 금액만큼 원래 이제 그러니까 그 서로 이 줄다리를 하는 걸 텐데 입점하는 매체가 우리 얼마 정도 매출을 낼 테니까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할 거고 코레 입장에서는 당신들 얼마 정도 매출을 낼 것 같으니까 얼마 정도 하자라고 했는데 서로 맞췄는데 그게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코레일 가져간 돈도 늘어나고 줄어들면 그만큼 줄어들 텐데 어느 정도 이상 줄어들면 그 차액만큼의 또 이제 그 배상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추정을 잘못했다는 거에 서로 대해서. 추정을 잘못했을 때. 근데 이제 더 많이 늘어나면 코레일 이익이고 줄어들면 업체가 그만큼 토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삼진업무국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하고요. 그거는 약간 불공정하네요. 근데 지금 성심당은 매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상관없이 월 1억만 내고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국정감사할 때 코레일 감사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이거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받느냐라고 이제 야단을 치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특혜 논란이 나왔었고 네. 지금 일종의 어떻게든 지금 1억으로 갈 수는 없고 이게 뭐 아까 갈등 조정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뭐 따로 컨설팅을 하든 아니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타협의 이 어떤 그 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환 대표님이 뭔가 그런 딜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환 대표님하고 이 성심당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역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요. 배가 고파지네요. 점심시간이라서. 그러네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에 대해서 강정수 박사님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정환 대표님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